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이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장기수선 계획을 좀 전에 이제 방금 전 시간에 정리했던 게, 장기수선 계획을 설명을 잠깐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장기수선 공동대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에 대해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한 게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요 시설은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주요 시설로 분류했고요. 해당 시설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요 시설은 지금 1부터 6에 해당되는 시설을 주요 시설로 분류했고, 이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하자? 그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주요 시설은 지금 법에서 교체에 관한 주기를 법에서 정해놨죠. 그것만 잠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6번에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봉시설 관련해서 대상 시설의 마지막에 있는 11번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안내 표지판은 그 수선 주기가 이제 보면 5년마다 100%라는 것은 5년의 주기가 되면 5년의 주기마다 안내 표지판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그 안내 표지판을 얼마의 주기에 교체합니까? 5년의 주기마다 뭐 하세요? 교체한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할 거고요. 그리고 법에 따른 시기가 되면 뭐 합니까? 교체합니다. 그러면 자,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 주요 보수 교체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소요되는 돈이 무슨 돈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그래서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무슨 돈?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관련 돈에 관한 내용을 해서 장기수선 계획은 물론 전혀 뭐랑 뗄 수가 없더라.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이 수립 주요 시설과 연계해서 뭐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요 부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전유를 제한 나머지를 다 무슨 부분? 공용 부분으로 정리했어요. 공용 부분. 그러면 전유를 제한 나머지를 공용 부분이다. 그럼 결국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을 하는데, 이 공용 부분을 크게 두 가지 대상식으로 나눠보면, 그러면 공용 부분은 전유를 제한 나머지 시설을 공용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그러면 공용 부분도 다시 두 가지 시설로 나눈다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주요 시설인 공용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리고 공용 부분 중에 뭐가 아닌 주요 시설이 아닌 주요 시설에 분류가 되지 않은 공용 부분이 있다면,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 자, 그러면 지금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보수 교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교체하면 돼요. 그런데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해당 X라는 이야기는 주요 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공용 부분도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러면 주요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교체는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보수 교체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하면 그때는 관리비 비목 중에 뭐가 있냐면 수선 유지비가 있어요. 수선 유지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돈에 관한 부분과 관계했을 때 지금 보시는 대로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수선유지비를 꼭 구분하시는데, 지금 보신 대로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그때 무슨 돈으로? 수선 유지비로 해당 시설에 대해 보수 교체한다. 그래서
여기 장기손 충당 하나만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로만 마무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해서 장기손 충당금하고 연계 장기손 계획과 그리고 장기손 충당금은 공동체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에 해당된 주요 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 소요가 되는 거다. 그러면 주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이 대상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수선 유지를 한다는 요 관계 정도만 잠깐 이해하시면 되는 거 이제 관련해서 그럼 이제 장기손 충당금에 관한 걸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밑에 이제 보면 2번의 동그라미 1번. 관리조처는 장기손 계획에 따라 공동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손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장기손 충당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지문을 구체적으로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부분들은 하나. 그래서 일단은 1번입니다. 1번. 일단 그러면 이제 장기손 충당금에 관한 부분, 부담이에요.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여기를 장기손 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2번. 그러면 장기손 충당금은 지금 방금 정리해서 마무리했던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만 쓸 거냐. 그런데 장기손 충당금은 지금 어디에 쓰는 돈을 말하더라. 지금 봤던 대로 주요 시설을 뭐 할 때 보수 교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장기손 충당금이면 장기손 충당을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이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 외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칙은 장기손 충당금은 주요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할 때 쓰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 그러면 이 장기손 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그 용도를 제한해 놨어요. 용도를 제한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즉 이 주요시설 보수 교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용도는 이와 같은 용도로 제한을 했고 이와 같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의 절차가 있어야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자, 문항의 지문에 가보시면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은 장기손 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의 기역, 니은, 디귿 결국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다른 용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관련법에 말한 다른 용도란 건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좀 정리하고 있냐면 하자 관련 용도, 그래서 하자 관련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하자 관련 세 가지 중이라는 건 첫 번째 기업, 하자 분쟁 조정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니은은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디귿은 기역 또는 니은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제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2번하고 문항 3번, 2, 3에 관한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부분들에서. 2, 3번에 따른 용도를 쓸 수 있다. 확인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를 쓸 수 있다. 가능하다. 대신, 이 세 개 용도로 사용하려면 플러스 세 개 중에 하나 용도로 쓰려면 동의는 누구의 동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동의 요건에 관한 걸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끝부분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그래서 이때 동의 요건은 지금 보시면 이때 동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입니다. 서면 동의예요. 그래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하자 관련 세 개 중에 하나 용도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라고 해서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부분에 이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박스에 들어있는 지문은 뭐 따로 여기 그 부분 정도면 크게 물론 기타적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다음 시마 때 방금 설명드린 여기에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설계도서 보관 등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설계도서의 보관 등이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관리 조치에는 공동택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한다. 그러면 기록 보관 유지해야 할 서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그래서 보니까 총회에서 4가지를 정리하고 있네요. 2번에 가보니까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니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디귿 주택법에 따른 감리 보고서, 리을은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 보수 및 하자 보수 등의 이력 관리 관련 서류, 도면 및 사진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3번의 2에 해당되는 박스에 있는 4가지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 유지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3번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 유지합니다 라고 하나 지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보관까지 좀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지금 다 보시면 심화 과정으로 좀 밀어놨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심화에서만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조금 좀 변경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이 하자 보수와 장기성 충당금까지 해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교재상에 챕터 5장과 그래서 5장의 환경관리, 5장의 환경관리와 그리고 6장의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있는데, 지금 설명은 지금 처음에 이 기본과정 첫 시작을 들어오실 때, 이 5장과 6장, 5, 6장은 심화 과정에 산다. 이 5, 6장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심화 과정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5장, 6장을 조금 변경을 해서 5, 6장을 이제 지금 기본하고 기본과 심화 과정을 연계학습으로 해서 진행한 걸로 좀 여기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5, 6장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기본 설명을 처음 수업을 할 때 심화에서만 수업한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이었는데, 5장의 환경관리와 6장의 안전관리는 지금 다 보시면 기본 과정의 일부 필요한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심화 과정에 연계해서 이 2개 과정을 연계해서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는 이 기본 심화 연계학습을 하는 부분도 좀 과정을 일부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5, 6장은 이제 기본하고 심화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챕터 5장 교재 40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챕터 5장의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자, 챕터 5자. 이제 407페이지. 교재는 407페이지가 되겠네. 407페이지. 자, 407페이지 가면, 환경관리단자 그래서 1번에, 자, 공동주택 등의 관리 운영자 소득 의무다인자 그래서 지문은 1번에서 공동주택의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일단은 소득. 먼저 여기서 첫 번째 볼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소득에 관한 부분, 소득을. 그러면 공동주택에 소득을 합니까? 네. 그럼 이제 공동주택에 소득하는 건 이제 크게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을 해당 규모와 그리고 소득 횟수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하시면 자 보죠. 자 1번의 양가로 1번에 300세대 이상. 그러면 이때 공동택의 소득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시는데 세대수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뭐 합니까? 소득을 합니다. 소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300세대 이상인 현재 교재 가보면 양가로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뭐 표현은 건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소득을 합니다. 하나.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면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300세대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뭐 공동택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택의 범위는 몇 가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서 아파트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면 소득을 합니다. 네. 해서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니까? 네. 자,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소득에 관한 두 번째 이와 같은 세대수 규모에 해당하는 소득을 이때는 선택이 필수예요. 필수란 건 법에 따른 기간 이내 소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소득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3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에 1회 이상.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득 횟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횟수는 4월부터 9월, 그리고 또 나누어서 10월부터 이듬해 3월입니다. 3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소득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4월부터 9월이라면 여러분, 날이 이제 추웠다가 풀리는 계절이 언제예요? 거의 4월에 거의 날이 풀려서 추워지기 전은 9월이죠. 그러면 4월부터 9월에는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얼마의 주기로 소득을 합니까? 이때 3개월에 1회 이상 소득을 실시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월부터 9월이라면 돼서 그러면 4, 5, 6 한 번, 7, 8, 9 한 번. 그래서 3개월이 어느 해당되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 중에 한 번 하세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의 소득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 계절상 봤을 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해서 풀리기 전인 이듬해 4월부터니까 이제 다음 이듬해 3월까지 그때 몇 개월에 한 번만 합니까? 6개월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6개월은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 기간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4월, 9월까지는 3개월의 주기마다 그 3개월 기간 이내 한 번씩 해서 요 기간에 소득을 합니다가 407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에 1번에 이제 공동택 규모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 횟수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반이란 건 이 규모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소득을 하지 않았을 때 위반시 관련 벌칙은 얼마가? 과태료가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소득에 관련 부분하고 하나에 플러스해서 하나만 적어 볼까요? 지금 이 환경관리 관련해서 소득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한 장을 밑에 나와 있는 소득에 관한 종류를 가지고 이제 일부 기술이 된 부분들인데 소득이나 그리고 이 공동대 소득이라든가 소득에 관한 종류 같은 경우는 보면
감염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내용의 일부가 이제 수록이 된 부분인데, 그 우측에 여백에 좀 공간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뭐 공동택에 이제 소독했다면 뭐 하지 않았던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러면 공동택에 소독을 했다면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관련 기록을 몇 년간 보관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공동도 소독에 관한 기록에 대한 소독 관료, 소독업자는 그 기록을 이 소독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러면 기록 보관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그래서 기록 보관은 2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관에 관한 연수 정도 하나 확인하셔서 기록 보관에 관한 연수 양가로 2번, 4번이니까 4번 옆에 하나 정리해서 하나 연수만 잠깐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독의 종류입니다. 소독의 종류. 자, 소독의 종류를 이제 보시면 밑에 그 간단히 양가로 4번에 소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소독의 종류 총에서 5가지 소독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소독의 종류를 가보시면 여러분 1번에 소각부터 해서 5번에 일광소독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소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봤더니 소각부터 해서 몇 가지. 마지막 일광이죠. 일광은 일광소독은 햇볕을 통한 소독을 일광소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종류는 여러분이 총에 5가지, 소각부터 일광소독까지를 정리하고 있고요. 한 장을 넘겼을 때 408페이지 가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에 지금 별표 규정에 따라서 지문 2번으로 갑니다. 2번. 지금 방금 봤던 소독의 종류 총 5가지에서 소각부터 해서 일광소독까지 있다는 거 잠깐 확인했고요. 자, 밑에 이제 가시면 지문에 그 소각부터 5번, 소각에서부터 일광소독까지 총에서 5가지 소독에 관한 걸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여러분이 여기는 소독은 일단 여러분이 정리하실 건 먼저 뭐를 정리하시냐면 첫 번째, 소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구분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면 5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셨다면 두 번째, 그러면 소독의 종류 5가지를 정리해서 하나를 더 정리해서 뭐를 정리하시냐면, 그러면 소각부터 일광소독까지 5가지 소독의 종류가 있다. 네. 그러면 5가지 소독의 종류가 있고 그 5가지 소독의 종류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그 소독의 종류 중에 교재 지금 408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나번하고 다번, 그 중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종류 중에 나번하고 다번에 들어가 있는 전기소독과 그 다음에 끓는 물 소독이죠. 끓는 물 소독. 그러면 끓는 물 소독하고 전기소독이 있다. 그러면 끓는 물 소독하고 전기소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소독하고 끓는 물 소독이 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그 나번의 전기소독은 어떻게, 그리고 다번의 끓는 물 소독은 어떻게 해서 그 종류에 관한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그럼 어떤 형태로 하는 걸 나번에 유통전기를 사용하였죠. 소독기는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전기 소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는 100도 이상, 시간은 얼마인가요? 전기 소독은 1시간 이상. 자, 끓는 물 소독입니다.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란 것은 이 전기 소독과 끓는 물 소독을 여러분이 구분하셔 보셨을 때 보니까 온도는 공이, 전기 소독이나 끓는 물 소독 중에 뭐를 줘? 온도는 다 섭씨 몇 도인가요? 100도죠. 그럼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로서 전기 소독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이상을, 끓는 물 소독은 몇 분인가요? 30분 이상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간은 이렇게 해서 1시간 그리고 몇 분? 30분. 이렇게 해서 1시간과 30분 하나 정리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전기소독, 끓는 물 소독, 다른 건 일단 배제하시죠. 여러분이 온도하고 시간 정도. 그래서 전기는 1시간 이상, 끓는 물 소독은 30분 이상에서 전기소독과 끓는 물 소독 정도 좀 정리해 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측정에 관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게 여러분들이 지금 법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죠. 교재상의 우측에 있는 409페이지 가면 세 번째 2번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있는 적용 대상이다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법에 관한 명칭 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 이제 그래서 이 법에 관한 명칭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 실내 공기질 측정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중이용 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험하고 관련해서는 보시면 여러분이 공동주택, 일단 실내 공기질 측정에 대한 건 여러분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이 있기는 다른 거는 배제하고 여러분이 다른 거 먼저 보실 필요 없는 거니까 이 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게 어디가 있다?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세대수와 규모를 정해놓은 게 있죠. 그 규모를 보니까 지금 2번, 1번 적용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100세대 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려면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뭐 해야 돼요? 신축.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택이라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공동택의 규모는 어느 규모의 공동택에 100세대 이상의 신축됐다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까? 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어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서 말한 공동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대로 여기서 말한 공동규모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공동주택 규모 중에 여기는 무슨 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공동택에서 다세대 주택은 제외가 되고 그럼 100세대 신축대는 지금 여기 따로 적지 않았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기숙사가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의 공동택 범위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해서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가 측정 대상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네,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측정하는 공동택 규모를 하나 봤고요. 공동택 규모를 하나 봤고 이제 그러면 이 규모, 이 세대 이상이 신축된다는 이 세 가지 공동택을 보면 그럼 측정해야 되는 실내 공기질. 여기서 그럼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을 항목이라고 그럴까? 항목. 그럼 여러분이 일단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은 이 법의 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택 경우라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까? 그래서 그 항목은 보니까 총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는 한 장을 넘겨보시면 410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 측정 항목은 여러분이 7가지 벤젠, 폼, 알데하이드, 스티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이다. 그래서 벤젠에서부터 라돈까지 해당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측정을 합니까? 예, 여기는 7가지 항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목은 몇 개 항목?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라고만 정리 봐주시고 그래서 기타 측정을 했다면 자, 측정한 결과물에 대해서
입주 전에 제출도 하고요, 공개도 하고요. 이 항목에 따른 기준치까지는 지금은 당장 버리시고, 최소 지금 두 가지는 두 가지. 첫 번째, 뭘 기억하자? 측정 규모에 관한 공동택의 규모를 하나 정리했다면, 두 번째는 뭘 정리해요? 7가지 항목 정도만 여러분이. 물론, 다음에는 꼭 7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 숫자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숫자까지 들어가지 않으시도 최소 벤젠부터 마지막 라돈까지 해서 7가지 측정 항목이 있다는 것 정도만 하나 정리를 좀 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 실내공개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자,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그 박스표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는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지금 다 보시면 총에 1번부터 쭉 해서 현재 교재상에 봤을 때 6번에 바닥재까지, 1번부터 해서 바닥재까지 해서 여러분이 여기는 1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7번까지, 6가지죠. 네, 이제 교재상 봤을 때, 여기는 6가지, 1번에 지금 접착제부터 해서 6번에 바닥재까지 해서, 종류는 지금, 명칭 나와 있으니까, 포말데하이드, 그리고, 톨루엔하고,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따라 여러분이 1번부터 6번에 관한 걸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표도 한 번은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언급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교재가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여러분이 밑에다가, 여백의 칸을 하나 하시던 거에서 밑에다가 여백을 하나 해서 여러분이 7번에 뭘 하나 적어 놓으시냐면, 일단 9번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하고, 마지막 7번에 뭘 하나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마지막 7번에 목질 판상에 목질 판상 제품 하나 정리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목질 판상 제품.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현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 7번을 더 적자. 7번을 적어서 여러분이 목질 판상 제품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총 7가지에 따른 데 보시면 오염물질 종류는 지금 봤던 대로 포말데하이드하고 톨루엔하고 그 다음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그래서 총 그 3가지 오염물질 구분에 따른 기준치. 그럼 일단 그럼 일단 그 수치를 더하기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목질 판상 제품, 요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목질 판상 제품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뭘 생각하시냐면 합판이 있죠. 합판을 법상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목질 판상 제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목질 판상 제품은 합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목질 판상 제품에 관한 데 보니까 기존체는 여러분이 포말데하이드에서부터 톨루엔까지 보셨을 때 포말데하이드 목질 판상 제품 여기는 0.12가 0.12 그리고 톨루엔은 0.08 톨루엔은 쪽에서 여기는 0.08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0.8에서 숫자에서 여러분이 목질 판상 제품 0.12 톨루엔 0.08 0.08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얼마? 0.8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목질 판상 제품까지 해서 일단 여기 7번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보완해서 목질 판상 제품까지 0.12, 0.08 그리고 0.8까지 해서 3가지 오염물질에 따른 부분에 따라 목질 판상 제품에 관한 기준 하나 정리를 좀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봐주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별표 1에 먹는물 소지 기준 등에 따른 그 규칙에 따라 먹는물 소진 기준 별표 그 박스에 가보면 411, 412, 413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과하시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1번부터 지금 6에 따른 6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차후에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 정도만 정리하신 걸로 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실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이 관련 기준에 따른 별표 규정을 따로 정리할 거 없습니다. 여기는 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별표 기준에 따른 기준표를 가지고 시험을 냈었던 것은 실무에서는 24회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니까 4회 때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근래라고 치면 이렇게 실무는 딱 한 번 4회 때 출제가 됐었고 시설 개론했는데 보시면 단독의 거의 단독 문제는 유일하게 지난 19회 때 그 중에 이제 보면 심미적 영양 물질에 관한 지금 보시면 관련해서 지금 5번에 심미적 영양 물질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이 내용들 중에 총 5가지 항목별에 기준치를 가지고 시설도 딱 한 번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거의 출제 빈도는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교재를 혹시 보아서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 그 정도 문항 정도 마무리한 걸로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414페이지, 414페이지. 14페이지 가면 급수 설비 상태 검사의 구분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물론 환경 관리에 관한 여기 놓을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그 취지만 좀 잠깐 이거는 뭐에 관한 거지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부분들은 여기는 물론 여기서도 위치를 여기다 위치 시험을 좋겠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보다는 이제 아직 이번 심화 때 공부하게 될 급수 설비에 가면 저수조 관련 부분에 연계된 수도법상과 연계 좀 정리하시면 좋은데 현재 교재상에 급수관에서 교재 급수관의 상태 구분,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금 검사에 관한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가 있어요. 근데 교재장 분양 보도록 하는 1번에 일반 검사 및 일반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 검사가 있습니다. 전문 검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보면 급수 설비, 건축 설비 관련 급수 설비에 잠깐 확인하겠지만 여기 조치 등에 관한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는 여기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공동주택에 이제 저수조가 있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공동주택도 수도 직결식을 선택한 그 충수가 5층의 규모라면 수도 직결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자면 그렇지 않고 규모가 공동주택 규모가 일단 충수가 최소 중층 이상에서 초고층까지 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주택 지하에 뭘 설치하게? 지하 저수조 있죠. 지하 저수조. 그럼 공동주택에 지하 저수조가 있다면 일단 이 상수도 본관에서 이 물을 어디에 여기를 담죠? 상수도 본관에서 이게 상수도 본관이라면 상수도 본관에 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그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에 물을 담을 거면 일단은 규정에 일정 규격 높이의 물을 담는다면 결국 이 저수조 물이 상향이냐 하향 공급 방식에 따라 상향이면 올라가면서 각 세대 공급할 거고요. 하향이라면 올라갔던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 물을 공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일단 저수조에 있는 저수조에 있는 물이 어디로 있는 이 물이 일단은 그 급수경로를 생략을 하고 저수조에 있는 이 물이 지금 결국은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수도꼭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세대 수도꼭지라면 결국은 이 상수도, 저수조부터 출발 이 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의해서 우리 집까지 물이 공급돼서 우리 집까지 공급이 돼서 여기에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럼 결국
저수조부터 우리 집 수조는 수도꼭지, 수도까지 해서 뭐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까? 급수관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저수조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뭐야? 저수조 출발은 이 관, 급수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이 관내가 문제가 있다면 결국 나오는 이 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급수관의 조치 등이란 것은 뭐예요? 일반 검사란 건 수도법상 규정에 따라서 이 저수조, 이 급수관에 대해서 무슨 검사하죠? 일반 검사를 합니다. 일반 검사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 검사를 했더니 수도법상의 규정에 일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일반 검사에서 무슨 검사로 일반 검사에서 전문 검사로 넘어가서 급수관에 대해 무슨 검사합니까? 전문 검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검사란 것은, 전문 검사란 것은 이 저수조부터 세대, 수정까지의 이 급수관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일반 검사를 통해 검사할 수 있다. 자, 일반 검사가 문제 없다면 끝날 수 있지만 일반 검사를 했는데 이 수도법상 규정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일반 검사에서 무슨 검사로 넘어가서 전문 검사로 넘어가서 급수관에 대해서 무슨 검사합니까? 전문 검사는 규정에 따른 걸 이 박스표에 1번에 일반 검사에 관한 규정을 2번, 전문 검사에 관한 걸 이르게 두고 있다는 것만 보십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음 심화 과정을 할 때, 급수 설비할 때 관련 저수조 관련 부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세대 각 개별 급수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그때 급수 설비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우측에 4번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하고 여기는 가보면 이제 그 두 가지 별표 규정에 따른 1번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2번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 1번이라면 2번은 생활진동 규제 기준이죠. 그래서 1, 2번은 지금 결국 여러분이 숫자를 머리에 담아야 할 내용이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머리에 담을 거 없죠. 그래서 여기다 그 중에 일부 숫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니 이 부분들은 다음 시험할 때 여러분이 꼭 체크하고 머리에 담을 숫자를 일부 박스표로도 묶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챕터 5장에 관한 부분은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420페이지 챕터 6장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6장 안전관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